네, 정치마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22대 총선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마지막 유세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거대 양당 대표들의 오늘 오전 발언 먼저 듣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딱 한 표가 부족합니다. 딱 한 표가 부족합니다. 그 한 표 때문에 30년, 40년 뒤에 후회하실 겁니까? 나가주십시오. 나가주십시오. 나가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십시오. 김진영 후보의 역사관과 여성관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취지의 SNS 글을 이재명 대표가 어제 올렸습니다. 보셨죠? 그 시대로 돌아가실 겁니까? 세계 10대 경제 강국 5대 무역 흑자 국가였던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못한 무역 수지 적자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국민을 고역하는 권력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어떤 권력도 국민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의 손으로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밤 자정까지 선거 유세 가능하고요. 국민의힘은 서울 청계광장을 그리고 민주당은 용산역 광장을 마무리 유세 장소로 정하고 대장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제 들으신 것처럼 양당이 주력하는 마지막 메시지는 결국에는 심판입니다. 거야 심판인지 정권 심판인지 이제 이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 각 당의 마지막 이 전략이 민심에 얼마나 닿을지가 관건이지 않습니까? 앵커께서 정확히 짚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심판 선거, 분노 선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고요. 중도층을 견인해내야 되는데 지금 각 당 당대표들의 메시지를 보면 지지층을 최대한 결집시키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민주당 나빠요.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엔 윤석열 대통령 나빠요. 계속 나빠요 전략을 쓰고 있거든요. 이번 선거의 가장 큰 특징은 포지티브한 그런 긍정적인 선거 캠페인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대형 정책 공약 가지고 논쟁을 본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상대방을 끊임없이 악마화하고 나쁜 집단으로 몰아붙여서 저 정당은 절대로 찍지 마세요라는 네거티브 캠페인이 줄을 이뤄가지고 그렇게 민심에 그래 와, 저 정당을 찍어주면 정말 나라가 잘 바뀔 수 있겠구나, 좋은 나라 되겠구나, 나에게 정말 이득이 있겠구나 이러한 것보다는 그래 상대방 저당이 되면 안 되지 하고 나가서 분노 투표하는 것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끝까지 이러한 전략이 계속 유지될 것 같고요. 내일도 아마 여러 전화 동료를 통해서 계속 이제 지지층들이 투표장에 많이 나갈 수 있도록 캠페인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네거티브보다 정책보다는 네거티브에 주력하고 있는 게 우리 정치의 아주 오래된 그냥 병폐로 굳어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이번에도 똑같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고요. 어때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유세전? 일단은 민주당은 근본 처방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처방은 하고 있는데 근본 처방은 안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 정권 심판 외에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공격하거나 뭐 다른 것들을 많이 공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근데도 정권 심판에 사실상 올인하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어디가 문제인지를 잘 알고 있는 거고 국민의힘은 이 지금 선거의 근본이 용산에 있다는 거를 알고 있는데 눈치를 보면서 근본 처방은 안 하고 계속 빨간 약만 바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2조 심판이 국민들이 뭐 동의를 하더라도 지금 타이밍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에 들리지 않는 거죠. 지금 정권 심판이 눈에 훨씬 보이기 때문에 그거는 관심에서 한 발자국 뒤로 우선순위가 뒤로 물러나 있는 거예요. 뭐 말이 들리면 동의는 하지만 지금 해야 돼? 라고 이제 묻는 거죠. 그러면은 여권에서는 근본 처방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당대표를 나란히 보이게 하려면 여권의 주도권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쥐고 가는구나 이런 느낌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과 행동에 따라서 정권이나 여권의 그 흐름이 바뀐다라고 느끼잖아요. 근데 정권의 흐름은 이쪽으로 가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만 딴소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낄 때
국민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을 듣고 그쪽으로 표를 줄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지금 근본 처방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권 심판이라는 이 민심을 최대 동력으로 민주당은 잘 끌고 가고 있고 그걸 전략적으로도 잘 하나의 메시지로 잘 내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어쨌든 그렇게 진단을 하더라도 처방을 제대로 못하고 그렇죠.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영어로 얘기하면 stupid, it's dragon hill이에요. 용산이 문제다. 그렇죠. 용산이 네. 문제인데 왜 처방이 그렇게 나오냐 지금 이 말씀이신데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부터 범야권 200석 차지하면 이재명 조국 대표가 셀프 사면할 것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헌 저지선만큼은 지켜달라. 이전까지는 그렇게 호소를 했는데 같은 메시지인데도 더 직관적으로 느끼게 하려는 그런 전략처럼 해석이 되는데 이거 조국 대표는 불가능한 얘기인데 급하니까 한 위원장이 아주 막 던진다. 뭐 이렇게 또 맞받아치던데 이 얘기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아직 이재명, 조국 이 두 분이 감옥도 가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뭐 형량 같은 걸 다 뭐 끝내고 나온 것도 아니고 이거는 위기감의 고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저 말은 뭐냐면 민주당이 범야권이 200석 이상을 얻게 되면은 자기네들 마음대로 나라를 운영할 수가 있다. 대통령은 국정 운영하기가 불가능하다. 법률 개정, 헌법 개정을 통해서 민주당이 원하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만약에 이재명, 조국 대표가 형을 다 살고 나오더라도 헌법 개정을 통해서 사면권은 국회가 갖는다라고 헌법 개정을 해버리면 자기네들 마음대로 사면권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극단적인 얘기까지 하는 건데 일단은 200석이 되면은요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어떤 집권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거부권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200석이 넘으면 의원들도 제명해 버릴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완전한 레임덕, 국정 운영권의 상실 이런 것들을 좀 극단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일관된 것처럼 이재명, 조국 나빠요. 그러니까 저쪽에 표를 주지 마세요. 예. 그런 일환으로 저러한 얘기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야권에서는 뭐 조국 대표가 특히 그렇습니다만 범야권 200석이 네. 되면 결국에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 정권 심판을 할 수 있는 정말 네. 결정적인 힘이다. 이걸 그렇죠. 강조를 하고 있는 건데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판세상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계속 한 200대 100 정도로 범야권 200 그리고 범여권 100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뭐 플러스 마이너스 10석은 우리가 오차 범위 내에서 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국민의힘이 뭐 선거에 이긴다, 과반수를 얻는다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인 것 같고요. 접전 지역을 국민의힘이 막판에 극적인 역전승을 거둔다고 하더라도 110석을 넘기가 쉬워 보이지 않는다. 현재 판세대로 우리가 쭉 진행이 되면은 범야권이 200석을 넘길 수도 있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저는 뭐 불가능하다고 봐요. 200석을 넘기는 거는. 왜냐하면 우리 국민이 오랜 동안 독재를 경험을 했고요. 절대 권력이 한쪽에 지워졌을 때 절대 부패한다는 것 정도는 뭐 피부로 그리고 뭐 그 피 안에 네. 이렇게 저는 이 각인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저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러나 지금 보면은 굉장히 그런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형국이긴 하죠. 왜냐하면 지난번 선거가 탄핵 이후의 선거였는데 소위 말해가지고 중도층이라든가 심지어는 비판적 보수층까지도 전부 다 탄핵 연대라는 지지층을 형성했거든요. 그 형성했을 때의 최대 국민의힘의 의석이 103석이었어요. 103석. 근데 그 103석 상황에서 지금 경합을 벌이고 있는 지역들을 보면 국민의힘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저희가 뭐 짚어볼 뭐 용산이나 동작이나 이런 데들인데 동작이 지난번에 넘어갔잖아요. 네. 요번에 못 찾아오면 지난번하고 똑같다는 거고요. 용산은 지난번에 가까스로 지켰잖아요. 근데 요번에 못 지키면 103석도 어렵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주목이 되는 건데 지금 형국으로 보면은 그거보다 굉장히 많이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지역들이 굉장히 강하게 경합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그 언저리에서 결정이 날 것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200석은 불가능할 거라고 보지만 네. 그래도 지난번 103석에서 110석 사이에서 결정이 나지 않을까. 제가 뭐 그 MBC의 여론조사 M도 열심히 보고 예. 그 추이도 제가 열심히 따라와 봤는데 그 추이나 이런 걸 보면
여권에 과히 그렇게 좋은 추이는 아니다. 그러나 막판에 양문석, 김준혁 두 후보가 민심을 상당히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경계심은 조금 주어질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103석에서 110석 사이 정도는 그래도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있고요. 예, 예. 그리고 지금 200석을 하면은 무슨 사면을 하니 이런 거는요. 말이 좀 지나쳐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말을 할 때 지나친 감정이나 지나친 과장이 들어가면 사람들한테 귀에 잘 안 들리고 오히려 그 통하지 감정만 않는다. 느껴지고 아니면은 그 과장만 느껴지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래? 짜증나게. 뭐 이런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거는 뭐 잘 먹히지 않는 전략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본인들은 이게 읍소다, 호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건 읍소, 호소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거의 협박이지. 왜냐하면 읍소, 호소를 내면 자기들이 잘못했으니까 반성을 하는 거와 자세를 이렇게 바꾸겠다는 자세 변화를 어느 정도 얘기하고 보여주면서 읍소, 호소를 해야 먹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저쪽이 이렇게 되면은 당신들 큰일 나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안 바뀔 거지만 저쪽은 절대 찍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형태만 읍소지 그게 내용은 거의 뭐 협박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약간 이 공포심을 좀 불러일으키는 네. 것도 더 많은 사람들이 지지층이 투표장으로 나올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옳은 지적이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막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할 때 이번 선거가 과거에 어떤 총선과 비슷할까라고 많이 분석을 하는데 저는 2008년도 선거랑 좀 비슷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1년 후에 총선을 치렀는데 당시 범여권이 209석을 가져갔고요. 민주당 계열의 통합민주당이 81석까지 갔어요. 그때처럼 분위기가 지금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김상현 평론가님이 200석에 대해서는 상당히 뭐 두려운 마음을 갖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마찬가지긴 한데 현재 분위기가 국민의힘이 100석이 깨져요. 개헌저지선 지켜주세요. 그러면은 많은 국민들이 그래 맞아 큰일 났다. 이거 정말 민주당의 일방적인 국회 독재를 보이면 안 돼. 이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 분위기가 현실적으로 더 강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범야권이 200석 가까이 아니면 200석 넘길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투표율이 여야의 승패를 가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됐고 이제 남아있는 것도 그거밖에 없는데 사전 투표율 얘기를 해볼게요. 31.28% 총선 수치 중에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 그 의미를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리고 각 당은 뭐 당연히 아전인수격으로 해석들을 하고 있고요. 관심은 최종 투표율인데 두 분은 최종 투표율을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우리 좀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69.9% 이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왜냐하면 근거 없어 보이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예. 항상 이제 총선 본투표 일주일 전에 조사를 해요. 국민 여러분 투표 이번에 하시겠습니까? 반드시 투표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2차 조사에서 79%가 저는 반드시 투표하겠습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태 지금까지 매년 총선 때 그런 조사를 해왔는데 네. 여러 우리가 통계나 평균을 내보면 반드시 투표하겠습니다에서 10에서 9% 정도를 빼면은 최종 투표율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79%가 투표하겠습니다라고 해서 10에서 9 정도 빼면은 69.9% 정도 되지 않을까. 총선에서 70% 넘는다라는 것은 이것도 정말 역사상 되게 큰 의미가 있는 투표율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69.9라고 말씀하셔서 뭔가 70을 말하기에는 조금 우려가 맞아요. 되니 네. 그냥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조사를 근거로 해서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네, 어떻게 예측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뭐 비슷해요. 뭐 68에서 70 사이 정도 저도 봤는데 뭐 한 숫자로 꼽으라면 저도 뭐 한 69 정도 꼽겠어요. 왜냐하면 지난번보다는 높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뭐 70을 훌쩍 넘길 것이냐 그렇게 예측하기에는 또 그동안의 추세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 추세를 너무 과도하게 반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뭐 좀 보수적으로 69 정도 뭐 저는 보는 거고요. 근데 뭐 느낌 같아서는 네. 70을 넘길 것 같다는 느낌이에요. 느낌은. 왜냐하면 양쪽에 뭐 지지층이 너무 결집돼 있고요. 하지만 그다음에 방송이니까 좀 보수적으로 말씀을 하신다는 거. 심판 의지가 굉장히 강해 보이고 그다음에 사전투표장에 가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거침이 없이 얘기들을 하는 걸 보면서
옛날 같으면 이제 투표장에 가면 남들이 들을까봐 선거 관련 얘기는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특이하게 제가 사전투표장에 갔는데 아니, 대놓고 투표 뭐 선거 관련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특이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만큼 이번에는 어떤 심판의 의지들이 확고한 분들이 뭐 그게 정권 심판이든 뭐 야당 심판이든 그 확고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꽤 많이 나왔다. 거기에 플러스 돼서 그렇게 되면 그게 막 그 총선 분위기를 흥행으로 몰고 가고 그러면은 그 속에서 또 샤이 보수나 샤이 진보도 꽤 많이 동원돼서 그 밴드 웨거닝이 돼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 근데 이제 몇몇 분들은 이제 국민의힘이 그래도 과반수 얻을 거다, 다수당이 될 거다, 130석 넘길 거다, 막 이런 예측도 하고 있는데 저도 그런 것들을 보면 혹해요. 진짜 샤이 보수가 대규모로 나와가지고 위기감을 느껴서 투표를 하면은 박빙 지역 30곳이 넘어가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상상의 영역이죠. 만약에 국민의힘이 이번에 이길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해온 여론조사는 다 이제 무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여론조사 자체를 이제 신뢰성을 우리가 담보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자꾸 이제 너는 보수파 패널인데 왜 자꾸 민주당 승리를 얘기하냐라고 지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여론조사나 제가 주위에서 중도층 만나보고 체감하는 저의 민심을 들어보면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 좀 선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 되게 국민의힘이 힘겨워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두 분께서 공통적으로 투표율 70%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네. 하시고 보고 계시잖아요. 네. 이 투표율이 70%가 넘어간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태까지의 이제 과거 총선 투표율을 분석을 해보면 70%가 넘고 60%가 넘는다는 거는요. 진보 진영에서 투표장에 많이 나오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 지난 대선부터는 그 공식은 깨졌다 이렇게 봐. 대선하고 총선하고는 좀 다르게 우리가 예. 선거 행태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60% 이하의 투표율이 나왔을 때 총선에서 민주당이 폭망했습니다. 60%죠. 네. 예. 60%가 넘어가면은 민주당이 승리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70대 이상 국민의힘 지지층 분들은 항상 나와서 다 투표 거의 많이 하세요. 투표율이 높죠. 예. 예, 투표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30, 40대, 50대 이런 분들이 대규모로 나와서 투표를 한다라는 거고 그분들이 이제 뭐 국민의힘이 싫어서 아니면 민주당이 싫어서 뭐 분노와 결집을 통해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건데 일단 투표율이 높다라는 것은 60%가 넘는다라는 것은 민주당에게 좀 유리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지금 사전 투표율도 그렇고 60%는 당연히 최종 투표율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네. 되고 그래서 최소선을 65% 이상 이렇게들 기준들을 많이 잡던데 네. 어제 전원책 변호사는 70%가 넘어가면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보수 집결로 봐야 된다 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서 70%의 의미를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70%의 의미를 뭐 어떻게 뭐 제가 따로 규정하기는 좀 쉽지 않다고 보고요. 일단은 선거의 편의성이 굉장히 높아졌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정보의 취득량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의무와 책임의식이 굉장히 강해졌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보지 이것이 뭐 다른 의미가 있다고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하셨듯이 예. 적극 지지층이 있고 그다음에 샤이한 뭐 비판적 지지층이 있고 중도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양쪽에서 우리 측의 적극 지지층 외에 비판적 지지층이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 그리고 중도층이 나와서 얼마나 우리 쪽을 투표해 주느냐. 이게 관건인 거지. 투표율이 무조건 높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우리 편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게 과거 추세를 보는 거죠. 과거 추세를 보면 뭐냐. 진보 진영은요. 분열로 망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개성과 주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나가고 틀어지면 아예 그냥 안 해버려요. 그런 경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쨌든 투표장까지 오면 보수를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냥 나름대로의 타협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많이 안 나오는 진보층이 좀 더 나왔다. 이렇게 결국 민주당이 유리하다. 그렇죠. 예. 과거 추세로 보면 그렇다는 거고 그리고 최근 두 번의 선거, 대선과 지선에서는 꼭 그런 건 아니었어요. 예. 아니었지만 또 그것도 저는 좀 약간 특이한 현상이라고 보는 게 그 전에 정권이 교체되면서 이것이 하나의 뭐랄까,
그 정권을 밀어주거나 이전 정권을 심판하는 정서가 강했던 선거기 때문에 저는 추세에서 좀 어긋난다, 벗어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빼고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조금 더 합리적일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추세상 보면은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지정이 조금 유리하다라고 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투표율이 70을 과연 넘을 것인지 어디까지 나올 것인지 그게 하나의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양당이 말하는 판세를 좀 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요. 최근 수도권 박빙 지역에서 골든크로스 등 지지세가 오름세를 보인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동훈 위원장은 수도권 격전지를 돌고 있는데 서울에서 초경합 지역이 많다고 보고 있어요. 예. 그리고 뭐 낙동강 벨트도 박빙 우세로 전환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 두 분의 평가도 여쭐게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럴 만한 요인은 있다고 보거든요. 특히나 이제 김준혁 후보나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에 어떤 공정 뭐 이런 부분의 정서를 굉장히 많이 건드리고 있어요. 반칙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하고 그다음에 뭐랄까요? 과도한 언어, 정서를 건드리는 그런 것들이 지금 많기 때문에 저는 밑바닥에서 부글부글 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부글부글한 압력이 터져 나오지 않는 이유가 정권 심판이라는 뚜껑이 확 덮고 있는 거예요, 그 압력을. 그래서 이게 새 나오거나 빵 터져 나오거나 하면은 저는 총선판이 출렁일 것 같은데 저는 그걸 예의주시하면서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어젠가요? 네. 저희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이 예. 나와가지고 뭐 당에서는 계속 그거를 이제 조사를 통해서 체크를 하잖아요. 근데 2, 3%도 움직임이 안 보인다라는 식의 발언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탈이 없어 보인다. 이탈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대로 한 뭐 1, 2%의 정도의 움직임은 있을 수 있으나 2%는 없는 변화는 지금 없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거를 지금 1% 정도의 어떤 움직임이 어떤 희망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촉발시켜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나오는 전략적 멘트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뭐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한 55곳 정도에서 초박빙이다, 초접전이다 지금 이렇게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정말 몇백 표로도 그렇죠. 이게 당락이 결정이 될 수 있는 만큼 이게 정말 뭐 1, 2%가 적지 않은 퍼센테이지라서요. 예. 제가 이제 어제 민주당 쪽 여론조사, 진보 진영 쪽 여론조사 하는 분들, 그리고 국민의힘 보수파에서 여론조사 하는 분들하고 다 통화를 해봤더니 공통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3% 초박빙 지역으로 붙은 곳이 대략 30곳 정도 된다. 그러니까 지금 앵커께서는 50곳 정도 얘기하셨잖아요. 그때는 한 5% 정도로 봤는데 지금 3%로는 30곳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지역, 낙동강 벨트 지역에서 정말 여차하면은 당락이 뒤바뀔 정도의 초박빙 지역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서 예. 상당히 양당 진영에서는 긴밀하게 지금 관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제 말씀을 전해드리고 저희가 직접 뭐 현장을 가보거나 아니면 직접 여론조사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느낌으로나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그런 초박빙 지역이라도 민주당이 유리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어쨌든 중도층에서 지속적으로 대통령 심판과 부정평가가 높기 때문에 예. 그분들이 투표장에 더 나오면 나올수록 국민의힘에게는 좀 불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국민의힘 지지층 결집하면요. 민주당 지지층도 결집해요. 양 지지층은 그냥 최대한 결집해가지고 투표장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걸 가지고 막 샤이 보수 얘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샤이 보수라는 것은 뭐냐면 나 국민의힘 지지하기가 좀 창피한 것 같아. 나 국민의힘 이번엔 지지 안 할래. 나 보수긴 하지만 나 국민의힘 지지한다고 내가 강하게 얘기를 못 하겠어.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샤이 보수가 아니라 지지 철회예요. 지지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샤이 보수, 샤이 진보 얘기하는 쪽이 항상 선거에서 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가 예. 기본적으로 비호감 응징성 투표가 굉장히 좀 강해 보여요. 그래서 그 예전 같으면 총선판을 흔들 만한 이슈들도 비집고 들어가지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비호감에 의해서 응징할 상대를 다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슈, 그 얘기가 계속 반복되니까
별로 감흥이 없어요. 모든 거에 있어서. 이게 저희가 뭐 이야기가 계속 되면은 네, 예. 한계 효용이 체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뭔가 이슈들이 자극적인 이슈들이 그 자극성을 체감해가는 오히려 줄어드는 감소해가는 그런 형국이라 저는 아무리 큰 이슈가 터져도 이 정권 심판이라는 비호감, 그 다음에 야당 심판이라는 그 비호감 응징을 넘어서기는 좀 어려운 형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큰 흔들림 없이 이 추세로 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봅니다. 그러니까 비호감 선거에 질려서 이번만큼은 제3지대가 성공할 것이라는 그렇죠. 기대가 있었고 그리고 결국에는 20, 30대는 이런 비호감에 질려서 그리고 정치적인 효능감도 잃어버려서 투표장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 또 이런 관측들도 많이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선은 그럼 20, 30대가 얼마나 투표장에 나오는지 이 무당층의 선택이 어딘지 네. 뭐 이거는 기정사실입니다.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이재명 대표가 서울 지역구 가운데 11곳이 초박빙 접전이다. 그러면서 지역구 하나하나 거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지역구를 거론하는 것이 전반적인 어떤 의석 목표라든지 판세를 말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표심을 집중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전략일까요? 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런 곳이 갖는 어떤 함의가 있어요. 함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용산, 동작, 그다음에 용인 갑, 그다음에 부산의 해운대 갑 이런 데들은 엄청난 정치적 함의가 있거든요. 여기가 무너지느냐 아니면은 수성하느냐에 따라서 그 판세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용산에서 만약에 뒤집어졌다. 예.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은요 역전의 기회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작을 민주당이 수성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동작에서 일단 이기는 걸로 나타나야 그래 이번에 해볼 만하네 이런 식으로 과거의 의석은 지키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겠네 이 정도가 되는 건데 지금은 거기에서 거의 지금 알 수가 없잖아요. 향배를. 네. 거의 초박빙 아닙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어서 저는 20대 뭐 이런 투표 뭐 이런 것들도 그 무당층의 투표들도 어느 정도는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곳들을 보면은 전통적으로 국민의힘이나 보수가 강세인 지역이거든요. 거기다가 근데 네. 또 전통적 여당 우세 지역인 예. 강남 을과 서초을도 그러니까요. 포함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 말이 판세를 그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저렇게 박빙 지역이라고 하면은 이제 원래 이제 우리가 상당히 조금 원래 가져오는 지역 그 지역을 이제 국민의힘 후보랑 막 너무 박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많이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선거 판세가 민주당이 유리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강남과 서초를 국민의힘이 뺏긴다라는 것은 정말 악몽과 같은 결과일 거고요. 예를 들면은 지금 계속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용인갑 같은 곳, 부산의 수영, 연제, 해운대갑, 뭐 진해, 거제, 창원, 성산 이런 데는 국민의힘이 거의 이기던 곳인데 예. 여기가 박빙 지역으로 됐다라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판세가 좀 어렵게 가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곳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뭐 반 이상, 3분의 2 이상 가져오게 된다면은 뭐 200석, 범야권 200석은 현실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거론하신 지역구도 구체적으로 몇 개 보겠습니다. 먼저 서울 동작을이요. 이곳은 어제까지 이재명 대표가 6번이나 방문을 해서 류삼용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를 따라잡을 가능성이 보였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뭐 심지어는 좀 우세한 여론조사도 있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추세를 봐도 굉장히 유삼용 후보가 나경원 후보를 오차 범위 이내로 계속 추세상 따라오는 상승세를 계속 점해왔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상승하면은 역전도 가능하다. 지금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모든 경향은 MBC의 여론조사 M을 보면은 그래프 추이를 정확하게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거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데 예. 그걸 봐도 동작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정말 유삼용 후보가 막판 뒷심을 좀 발휘하면 역전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이는 곳입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장성철 소장이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국민의힘으로서는 전진은 아예 힘들어지는 거고 여기에서 용산이나 다른 데까지 잃는다면은 정말 장성철 소장 말대로 100석 이하로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예.
이재명 대표는 나경원 후보를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되게 좀 여성 폄하적인 그런 발언도 하고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포스터도 상당히 여성을 모욕하는 인권을 유린하는 그런 포스터도 만들어가지고 돌렸었다가 상당히 좀 논란이 됐었는데 저러한 것들은 좀 상대 후보를 아무리 뭐 전쟁과 같은 선거지만 상대 후보에 대한 인격적인 모독은 너무 심한 것이 아니냐. 야당 지도자답지 못하다. 먼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동작을 같은 경우에는 나경원 후보가 원래 상당히 큰 폭으로 앞섰는데 좀 좁혀지는 추세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나경원 후보가 지난 몇 년 동안 지역구 관리를 좀 탄탄히 했고 선거운동도 새벽부터 밤까지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경원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경기 화성을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어제부터 48시간 무방, 왜 이렇게 웃으세요? 무방 유세에 돌입을 했는데, 여기는 또 민주당의 공영훈 후보가 또 부모 찬스 논란이 있었기도 해서 이거 후보를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인가도 관심인데, 뭐, 깜깜이 기간 직전까지, 여론조사 공표 기간 직전까지는 사실상 차이가 좀 나고는 네. 있었어요. 근데 차이를 상당히 줄였다, 네. 이렇게들 보나 봐요? 뭐 한 자리 숫자로 좁혀졌었다라는 여론조사가 발표됐었고 지금 각 후보 캠프 측이나 각 당에서 여론조사를 계속 돌리는데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접전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을 각 당에서 지금 해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지역도 막판에 어떻게 될지 우리가 4월 10일 날 새벽에 이준석 후보 극적인 역전승 뭐 이러한 기사 헤드라인도 볼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좀 생각도 들고요. 노원에서 선거하는 거에 한 10배 정도 더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유세를 하게 되면은 상당히 정말 많은 분들이 유세장에서 얘기도 듣고 사진도 찍고 그래서 현장의 분위기는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좋다. 그렇게 좀 얘기를 전해왔고요. 공영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보수파 입장이니까 좀 비판을 하자면 민주당 후보 같지가 않아요.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해왔던 인재 영입해서 들어간 후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전통적인 가치 철학과는 좀 맞지 않는 후보가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민주당 지지층도 좀 흔들릴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저 지역도 끝까지 좀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산 수영도 얘기를 해보면 국민의힘 정영 후보와 무소속 장해찬 후보가 단일화에 실패를 해서 본투표까지 이제 가게 됐는데 이런 상황에 힘입어서 부산 수영에서까지 민주당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 장해찬 후보가 또 고발당했더라고요. 정영 후보가 여론조사 잘못 인용했다고 고발을 했던데 그러니까 단일화는 그냥 안 하는 걸로 결론이 나는 것이고 단일화는 이제 뭐 하루 남았는데 예. 뭐 큰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어쨌든 그 정연욱 후보나 장해찬 후보 입장에서는 단일화 내지는 한 사람이 사퇴를 해주면 굉장히 쉽게 이길 수 있는 선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근본 처방이 안 되고 있는 국민의힘 이게 뭐냐? 국민들은요, 정당 소속도 아닌 장해찬 후보가 어떻게 저렇게까지 선전을 하지? 라고 할 때, 그거는 대통령실의 묵인 내지는 암묵적 지원이에요. 내가 대통령의 1호 참모입니다. 대통령 누구보다 가깝습니다. 얘기를 해도 제지를 하지 않잖아요. 그게 제지가 되면은 그만큼의 지지율을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걸 제지하지 않는다는 거는 암묵적으로 장해찬 후보를 승인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승인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당하고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총선과 관련해서 당을 지원해가지고 총선을 잘 치르고 싶은 마음이 용산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뭐 전통적인 그냥 여당이 가져가는 지역인데 여당 후보가 분리가 되면서 지지표가 분산이 되고 네. 그래서 야당이 됐다. 그럼 이 책임에 대해서 장 후보가 자유롭지 못할 텐데요. 그게 상식적인 생각이고 보수파 국민의힘이라는 플랫폼 안에서 장해찬 후보가 정치인으로서 생명력을 연장해 나가고 활동하는 것이 쉬워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장해찬 후보는 좀 다른 생각인 것 같아요. 나는 대통령의 1호 참모고 대통령이 내 뒤에 있다. 그럼 내가 왜 사퇴하느냐. 난 억울하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정연욱 후보는 상당히 능력도 있고 워낙 이제 언론계에서 정치권을 경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상당히 능력을 좀 인정받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저렇게 3자 구도가 되더라도 정연욱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으려면 네. 민주당 후보가
앞에 지지율을 3자를 기록해야 돼요. 3자 30%대 후반. 그리고 장해찬 후보가 1자를 그려야 되고 1자의 뭐 후반. 이렇게 하면은 정현 후보가 4자를 넘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3자 구도가 되더라도 정현 후보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막판에 블랙아웃 기간 전에 발표된 여론조사의 흐름과 추세를 보면 조심스럽게 저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정현욱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3자 구도라고 무조건 민주당 후보가 되기는 확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기도 어렵다. 좀 이렇게 말씀드려요. 알겠습니다. 안산갑 얘기를 해볼게요. 양문석 후보요. 편법 대출 논란에 이어서 어제는 아파트 가격 허위 신고로 선관위가 고발을 했습니다. 표심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에서는 후보의 논란보다는 결국에는 정권 심판론이 그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양문석 후보가 잘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민주당에서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찾아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든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양문석 후보 하나를 대응하기 위해서 다른 후보들한테 피해가 가거나 다른 후보에게 영향을 주는 행위라고 하면은 쉽게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 판단이 굉장히 어렵다는 건데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당연히 제가 볼 때는 양문석 후보는 민주당과 같이 가기 어려울 거라고 저는 봐요. 저 개인적인 뭐 판단입니다만 그렇게 뭐 저하고 비슷한 뭐 성향을 가진 분들이 많다라고 보면 그럴 거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이 지금 말씀하신 그 허위 사실 공표 이게요 당선 무효형이 된 사례 전례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해보나 마나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외의 논란들도 어떻게 보면은 당선이 된 이후에 다른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안들이 많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걸 뻔히 아는 민주당이 양문석 후보를 지금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 지역에서 그 국민의힘 후보가 단 한 명, 그러니까 딱 양자로 나왔기 때문에 그냥 무투표 당선 비슷하게 승리를 안겨주는 거잖아요. 그거보다는 민주당으로 의석을 가져온 다음에 새 후보를 통해서 재보궐로 가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전략적 판단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꼭 그거라는 건 아니지만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저는 존재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선거 전체에 대한 책임이 없는 사람이니까 네. 지금이라도 당장 제명하십시오. 제명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선거 전체의 책임을 지는 사람들은 또 다른 지역까지 감안하면서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저와는 다른 지금 말과 행동이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좀 이해를 하자고 들자면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상일 평론가님 민주당에서 혼나지 않으시겠어요? 저는 뭐 늘 혼나왔기 때문에. 예. 김상일 평론가님 말씀에 저는 100% 동의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지역은 국민의힘에서 당선자를 낸 적이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아요. 민주당 절대적인 우세 지역이라서 양문석 후보가 될 가능성이 그래도 좀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뭐 김상일 평론가님은 민주당과 함께할 수 없을 거다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양문석 후보를 이재명 당대표가 너무나 아껴요. 김부겸 공동선대위원장이 양문석 후보 그만두게 해야 된다라고 해도 정말 2, 3일 동안 양문석 후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말라고 방어벽을 쳤거든요. 그래서 당선돼서 돌아오면 만약 출당이나 탈당시키기가 쉬워 보이지 않을 것 같다. 이재명 당대표가 양문석 후보를 배지 달아서 쓰고 싶은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같이 의정활동을 했을 때 자기 옆에 두고 뭔가를 좀 시키고 싶은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문석 후보가 당선돼서 법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의정활동에 제약은 있겠지만 민주당 내에서 정치활동 하게 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좀 너무 주관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양문석 후보가 이제 방송통신 이쪽으로 좀 목소리가 네. 강한 적이지만 같이 포럼을 했던 다른 멤버들이 꽤 있어요. 김현 후보라든가 뭐 최민희 후보라든가. 그러니까 뭐 그쪽만 가지고도 뭐 충분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예단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선거 마지막 날까지 변수가 후보들의 발언도 포함이 되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경기 수원정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후보입니다. 과거 유튜브 방송에서 했던 많은 발언들이 문제로 지목이 됐는데 지역구를 넘어서 수도권 민심에까지도 영향을 줄 거다 이런 우려들이 나왔음에도 당은 그냥 안고 가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고요. 내일이 이제 본투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 이미 다
표심에는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김준현 후보가 상당히 논란되는 발언을 통해서 국회의원으로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해서 그럼 국민의 후보 딱 봐야지 그랬는데 국민의힘의 후보는 또 파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을 이수정 후보요. 예. 불러일으켜가지고 참 저 지역에 사시는 유권자분들이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상당히 고민스러울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솔직히 저 개인적인 생각은 양 후보다 저희 국민의 대표가 되는 자격이 있느냐, 자질이 되느냐, 솔직히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마음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정치를 꼭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은 자기 관리를 좀 철저히 하시고 유튜브 방송 같은 데 나가서 자극적인 얘기를 했다 그러면은 정치를 좀 접으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말이 본인의 마음과 생각과 판단과 가치관과 철학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죄송해요. 저 과거에 그런 말 했을 앞으로 잘할게요. 솔직히 이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저 지역에 계시는 유권자분들 참 심정이 너무나 안타까울 것 같아서 참 안쓰럽습니다. 어제는 이 관련된 논란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 김준혁 후보의 이대생 성장납 주장을 옹호하는 취지의 글과 영상을 같이 링크를 걸어서 올렸다가 1시간 만에 이제 삭제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 대표 측은 실무진의 실수다 이렇게 밝혔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이게 바로 이 대표의 인식이지 않냐 이렇게 또 공세를 폈어요. 본인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그거 뭐 어떻게 입증을 할 수가 있나요? 할 수 없잖아요. 본인이 올리진 않았지만 그러면 실무진이 올렸기 그렇죠. 때문에 전혀 이거 문제되지 않는다? 아니죠. 실무자의 실수니까 그 실무자는 좀 꾸짖어야 되겠죠. 이런 걸 왜 올렸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이 현상을 보면 이런 겁니다. 김준혁 후보, 뭐 저도 이제 용인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나오고 수원에서 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수원을 잘 알거든요. 제 고등학교 선배기도 하고 예. 사람 자체도 제가 잘 알고 그런데 사실은 김준혁 후보 제 후배지만 지지해 줄 수가 없어요. 말이 너무 어쩐 인권이나 사람의 어떤 기본권을 무시하는 듯한 그걸 통해서 일반화 시켜가지고 거의 그 집단 폭력에 가까운 언어를 구사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 일반화의 오류를 통해 가지고 그 인권을 탄압하면 그 거의 집단 폭력 수준이 돼요. 근데 그 수준인데 그게 후보를 유지한다? 저는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정권 심판론이 그만큼 강하다는 겁니다. 저 수원 정지역이라는 곳이요. 광교 인근이기 때문에 부촌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강남과 같이 굉장히 보수 성향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곳입니다. 예. 그 부촌, 굉장히 부촌화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는요, 박광원 후보가 나와도 쉽게 승리를 점치기 어렵다라고 봤던 곳이거든요. 근데 정권심판론이 얼마나 심하면 저렇게 그 평상시 같으면 선거판을 흔들 정도의 이슈를 지금 가지고 있는, 안 좋은 이슈를 가지고 있는 후보가 그대로 가도 괜찮다고 당이 판단을 하겠어요. 그래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겠어요. 그만큼 어떤 이슈도 지금은요, 정권 심판론을 흔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서 총선을 승리하고 나면 예. 민주당이 강자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약자가 아니라. 그러면 그때 이런 것들을 제대로 처리를 안 하면 그때는 굉장히 오만하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랬기 때문에 아까 제가 장성철 소장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선거가 끝나고 오히려 저희가 강자가 된다는 시각이 국민에게 만들어 형성이 된다면 저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신중하게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다. 그래서 같이 가기 어려운 후보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저는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논란의 후보들이 총선 이후에 민주당에 큰 숙제로 남을 것이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세요. 예. 예. 김준혁 후보에 대해서는 저도 출당 조치 같은 것을 할 거로 예상이 드는데 양문석 후보는 워낙 이재명 대표가 아껴서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각 후보들의 부적절한 막말, 과거의 발언들 문제가 되지만 저는 이재명 당대표를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인 개인 유튜브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정말 어떻게 지도자가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들 정도로 여러 가지 좀 부적절한 말씀을 하셨는데 일하는 척 좀 했다 이런 발언.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 재판 안 가고 서부 경남 가볼까 고민 중이다. 저는 사법부가 야당 대표를 선거 전날까지 재판에 부르는 것
꼭 출석하라고 하는 것, 재판을 연기 안 한 것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는 민주주의 꽃인데 그 선거를 치르는 야당 대표를 저렇게 선거 전날 붙잡아두는 건 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더라도 대한민국의 법 체계 시스템을 통해서 재판이 정해졌고 본인 출석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가볍게 농담처럼 난 안 가고 난 뭐 어디 유세나 갈까? 이런 식의 인식은 그냥 머릿속에만 하셔야지 어떻게 그거를 말로 합니까? 저는 그게 이재명 전략적인 당대표의 발언일 수도 있다고 봐요. 그 발언이 왜냐하면 너무 가벼워 보인다, 본인에게 사법 처리나 이런 게 너무 과도하고 형평을 잃고 다가온다는 걸 조금 더 부각시키기 위한 전략적 발언일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그런 전에 발언은 잘 말씀을 해주셨지만 재판이 굉장히 중요한 건 알겠습니다만 2주 연기한다고 큰 일이 발생하나요? 선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2주 안에 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국가의 미래가 송두리째 바뀌는 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에는요, 후보라는 게 법인격이에요. 후보는요, 선거운동을 위해서 보호돼야 되는 법인격적 존재입니다. 그러면 사법부에서는 법을 가지고 모든 걸 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이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가 열리고 있고 후보라는 자격, 위치,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니까 이 기간 동안은 그거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사법적 자제가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해도 저는 과히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굳이 2주 동안 3번을 부른다? 그거는요, 오해를 사기에 너무 내지는 이쪽에서 정치적인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내기에 너무 알겠습니다.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르신 말씀인데 예. 사법 체계를 시스템을 그런 것들을 다 깡그리 무시하고 가볍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말씀은 오늘 재판정 앞에서 11분 동안 본인 낭독하시면서 충분히 얘기를 하시면 돼요. 진중하게. 근데 이렇게 가볍게 접근하는 것 자체가 좀 부적절한 발언이다. 지적하고 알겠습니다. 싶었어요. 우리가 시간이 한 2분 남아서 예. 이 후보는 꼭 봐야 됩니다. 국민의힘의 경남 양산갑의 윤영석 후보 얘긴데 문재인 전 대통령 향해서 방송에 이제 표현하지 못할 만큼 극단적인 표현을 써서 논란이 일었고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했는데 민주당은 지금 강하게 후보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민주당이 후보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저 당연한 주장도 본인들에게 당연한 걸 하고 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윤영석 후보가 한 거 진짜 말도 안 되는 행동이지만 양문석, 김준혁 후보가 한 것도 말도 안 되기는 더 심하면 심하지 덜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놔두면서 윤영석만 물러나라 얘기하는 것은 형평이 맞지 않는다. 지금 검찰이 형평에 맞지 않는 불공정한 조직이라고 저희가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비판들이 좀 더 국민에게 잘 들리려면 우리는 형평에 맞는 말과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시 양비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양시 양비라는 표현도 저는 되게 안 좋아하는 게요. 이런 겁니다. 양시 양비라는 거는 우리의 선택지가 2개뿐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랑 저는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3의 선택지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 세상이요.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무지개색, 총천연색의 선택지가 알겠습니다. 있는데 그거를 두 정당이 아니면 안 된다. 제3의 길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말이 양비론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말은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양비를 짚었던 이유는 너도 잘못했으니까 비판할 자격이 없다. 네. 뭐 너는 뭘 잘했냐. 서로 이렇게 자격 논란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비판도 굉장히 제한적이지 않냐. 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그러나 드렸던 건데. 한잣대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윤영석 후보의 말은 상당히 부적절하고 잘못됐죠. 본인도 사과를 표명을 했고 또한 지속적으로 사과하는 게 맞고요. 너무 극단적인 언어를 후보들이 안 썼으면 좋겠어요. 정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정치하는 것이지 사람을 잘못되게 하거나 죽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각 후보들이나 당대표들께서 자극적이고 거친 언어들은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교과서적인 원론적인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마수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